오늘의 이 토론회가 정말 그동안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 한번 문제를 짚어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패널들 참여하시는 분들께 더욱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맨날 어젯밤까지도 정치 싸움하는 거를 토론하다가 좀 더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러 이 자리에 온 거게 된 것 같아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지금 교육활동 보호 상호 협력 방안을 이제 토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6분의 패널 모셨는데요. 나중에 청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순서는 각 패널께서 준비하신 내용으로 간략한 발표를 들어보고 이후 상호 토론과 청중으로부터의 질의응답 이런 것들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마도 이제 6분을 모신 중요한 이유가 이제 각자의 입장을 이제 듣기 위해서일 텐데요. 이게 이제 흔한 토론들은 이제 이해관계를 옹호하기 위한 토론인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사전에 발표문들을 좀 읽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상호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의 과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각자의 입장이 보여줄 수 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명해주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윤재균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교원의 입장에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앞에 3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고 발표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는 제가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또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모두 다 생각이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심각성 함께 느끼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들 듣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교육 관계자들 의견이니까요. 또 학부모님 의견도 듣는 자리, 또 교육 전문가들 의견도 듣는 자리 마련하신다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 자리에서 좋은 안건들이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교육청에서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또 학부모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교육활동을 위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교조 인천지부 교권국장 맡고 있는 윤재균이고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문남초등학교에서 오늘 5시간 수업을 하고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하게 돼서 훌륭하신 학부모님, 또 교육 전문가님, 또 교육감님 이렇게 모신 자리에서 선생님들의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매우 고마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사기 때문에 또 교권국장으로 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교권 침해 사안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풍경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 지점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뭐 잠을 잔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경우에 이제 많이들 자고 이러는데 그 학생들을 이제 깨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데 예전 같았으면 뭐 진짜 저희 잘할 때 참 많이 맞고 자랐죠. 예, 그렇게 해서 잠자면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냥 바로 등짝 스매싱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일으켜 세워서 야단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어떤 신체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머리를 만진다든가 아니면 깨우기 위해서 어깨를 흔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성적으로 또 해석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선생님들의 직 자체가 이제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고작 할 수 있는 게 뭐 좀 일어나라 잠자지 말라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또 어떤 과목에 따라서는 선생님 과목은 전 안 들어도 됩니다. 필요 없는 과목입니다. 좀 자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하게 뭐 폭언이나 뭐 누굴 향해서 하는 건지 모르는 욕설을 했다든가 이러면 그때부터는 선생님이 참 그 학생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학급 분위기 또 면학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다. 굉장히 속수무책이다. 이런 무력감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그렇게 뭐 수동적으로 자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그냥 윈윈 할 수 있어요. 너는 자고 그다음에 나는 듣는 학생 혹은 관심 있는 학생들하고 이 교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다. 뭐 그러면 이제 그런 대로 충돌이 없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수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이 있다는 거죠. 예. 뭐 공부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 소리를 지른다든가 아니면 계속 떠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업 진행을 막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뭐 교사가 권한이 많지 않냐 점수를 깎는다든가 벌점을 준다든가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제재책이 먹힐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렇게 교권 문제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뭐 득점이고 감점이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그 학생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도 존중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방침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 선생님들과 학생 혹은 또 학부모와 교사 이런 사이에서의 그 갈등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쓴 글에도 나왔지만 저희 선생님들 여러 교원단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일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정당한 지도를 침해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어떤 분명한 제재가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법규상으로 좀 정확히 정리가 돼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꼭 말다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두 차례 경고 이런 식의 수업 태도는 용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이러이러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서로 오해를 하셔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막 격앙되어서 이제 하신다 하더라도 어머님 근데 그걸 말씀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신사적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 폭언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서로의 그 권한 침해 관계가 되기 때문에 1차 오늘은 듣겠습니다만 이게 반복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사협정들이 이 학교 공동체에서 맺어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권 하면 자꾸 이제 뭐 댓글에 올라오는 의견들이나 이런 거 보면 선생님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계급이냐 선생님들도 일종의 공무원이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너무 예전의 군사부 일체식의 어떤 봉건적인 사고로서 모든 걸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뭐 예전의 그런 스승의 권위를
억지로 되살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일정한 수업을 진행하고 생활지도를 할 때 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법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해서 학교 공동체가 하나의 어떤 규범으로서 정립해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상적인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아까 이야기했던 뭐 수업 중에 수업을 방해하거나 혹은 또 수업에서 뛰쳐나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학생의 공부를 방해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을 좀 잘 다듬어 줄 수 있고 또 공부회장으로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지 생활지도의 방안이라든가 학습지도의 방안이라든가 의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 교환도 굉장히 소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과정에 저희 정교조 인천지부도 저희 의견을 내면서 열심히 참여할 것 이것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재균 선생님 그 발표문 보시면 또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있어서요. 아마 참조를 해보시면 더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법규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뭐 이게 이제 법 제도도 있고 학교 내 규칙도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합의되게 만들 것이냐, 실효성을 보장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좀 집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건너편에 일부러 배치를 해놓았어요. 이게 대립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쭉 한 분씩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 들어오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가 수평적 구조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협력할 건가지만 보니까 가장 무시무시한 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계십니다. 우리 박예영 학생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참 3분 정도 동영상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먼저 또 볼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산데이라고 해서 금요일마다 산책로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임을 학생회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주관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어요.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됐었는데 이걸 이제 저희 학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다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 자치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임원 학생회 대의원회 이런 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서요. 학급 자치, 학급 단위까지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학생회 친구들, 대의원회 친구들은 대부분 선생님분들과 뭔가 관계가 완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생각을 해서 그냥 학생들까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되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만 해도 정책예산학교도 있고요. 저희가 백인 토론회라는 좋은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인천시에. 사실 제가 2년 동안 해본 경험상 교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큰 범위로 인권까지 들어봤고 학생자치도 당연히 많이 나왔지만 교권에 대한 카테고리는 많이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좀 이런 카테고리에 좀 더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백인 토론회에서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정책이 승인되고 그러다 보면 학생의 내부에서도 당연히 잘 이루어지겠지만 더 넓게는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하고 있고 가장 실현하고 싶어하는 모든 학생들이 그 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함께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선생님과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우리 모두가 어디로 모였냐면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유대감과 어떤 연대감이 없이는 이 문제는 해결되기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학생 차원에서 이제 학생 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책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이자 인천논현고등학교 전 학생회장으로 있었던 박예영입니다. 저는 오늘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의 개선을 위한 변화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각종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에서도 교권 보호를 정책으로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실체화되어 현재 우리 곁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교육활동 침해라고 하면 교권 침해가 가장 연관 검색어로 가장 많이 뜨고 선생님 관점에서 쓰인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쩌면 들어보지 못했을 비단 교권 침해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과 관련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권적 측면에서 교육권은 교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협약에서 교육권은 교육받을 권리로 명시되며 이는 학생의 권리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고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권이라는 말은 대개 교사를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또는 부모에게 교육권이 있고 이를 교사가 위임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반면 학생의 권리로는 교육권보다는 학습권이라는 말이 더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본래 헌법과 국제인권법 등에서 교육권은 국민의 보편적인 교육받을 권리, 나아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협약도, 아동권리 협약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이란 본질적으로 배우는 특,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 중에서는 학생의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교사에게는 교육권이 있고 학생에게는 학습권이 있다는 식의 인식은 학생의 교육권 등 인권에 대한 착각과 오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저는 인권으로서 보장받고 실현돼야 할 교육권은 학생의 권리 쪽이며 교사의 가르칠 권리는 학생의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의 인권이나 학생의 인권은 둘 다 평등하게 고려되고 보장받아야 하지만 교사의 교육권, 가르칠 권리는 절대 학생의 교육권과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에 대한 권리는 국가와 사회 전체에 의해 종합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이지 교사 개개인에게 학생이 원하는 대로 가르치라거나 따르라고 요구할 권리는 될 수 없습니다. 학생의 권리를 주어진 대로 배우고 공부하는 것으로만 인식하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풍부한 권리들은 아예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저 공부할 권리로서 학습권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정해진 교육과정과 학사 일정을 진행해야만 하고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경직된 교육관과 연결되곤 합니다. 심지어 학생이 수업 진행에 문제라도 일으키면 곧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학생이 교육권의 주체라는 것은 수업 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받고 진도를 나가야 한다든지 하는 소비자적 의미가 아닌 학생들이 교육 전반을 함께 만들어가고 결정하고 참여하는 주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육 공동체의 붕괴, 그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는 결국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의 진료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환자가 의사의 말을 잘 따르지 않아 치료에 실패한다고 해서 이를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교사도 자신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적절히 보장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권한은 의사의 진료권이나 경찰의 수사권, 변호인의 변호권 등과 같은 직업적인 권한이라 봐야 합니다. 만일 교사가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교육활동이 자꾸만 실패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것은 국가나 교육당국에 더 적절한 지원을 요구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하고 과중한 교육과정을 바꾼다든지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추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현재 학생이 피해자이며 학교와 선생님이 가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체의 균형을 이루어 최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권의 주체,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할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학생,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여 배우고 성장하는 입장에 있는 이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학생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느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관련된 주제를 조사할 때 학생의 권한이 너무 커져서 교사에게 위협적이고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내용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권한이 커짐으로 인해 교사의 권한이 약화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인권은 올라가지만 그만큼 교권이 따라오지 못해 균형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학생의 권한이 커지면 그만큼 교사도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보장되어야 함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법의 허점이 있지 않은지 여러 사례를 접해봐야 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며 개선을 해내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찾아봤는데요.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인천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안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와 교사를 고발할 수 있게 한 이 제도는 많은 반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조례안의 취지는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진해서 당한 부당한 사항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 즉 학생의 권한이 커지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훈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인권 침해라 하며 신고를 할 수 있고 인권보호관이 부모의 양육권을 강제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그만큼 학부모와 교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고의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무고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전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는 주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의 방안으로 정확한 기준과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춰서 잘못된 행위인지 모르고 하는 침해 행위에 대해 접근하기 쉬운 방향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게이미피케이션 방식이나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퀴즈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억에 더 오래 남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중학생은 어느 정도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된 방향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선생님과 친구들의 심리적, 교육적 영향을 강조하고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에 대해 설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 같은 고등학생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한 사례를 다루고 그 결과로 받을 수 있는 조치나 징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큰 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드라마나 학생들이 제작한 UCC 등을 활용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이렇듯 학생들의 나이에 맞게 교육활동 침해의 기준과 의미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예방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선생님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께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해 학교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과 실태, 사례 등을 소개하고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선생님들께도 자주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방 방법과 대응 방법,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라는 주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철저하게 한다면 이를 통해 경각심이 키워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해외에는 어떤 교육활동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지 궁금해 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는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상해와 신체적 폭력은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여 학교가 안전한 공간으로서 교육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습니다. 교육이 학생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고 학생이 교육권에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은 교육과 사회의 중대한 전환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안정적인 교육의 질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 우리 교육의 변화, 사회 변화를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모색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뒤에 더 준비한 내용이 있는 거로 아는데 잘 무리 없이 중간에 뭘 건너뛰었는지 잘 모르게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예. 학생의 이제 그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의 문제를 인식 전환을 좀 요구하셨고 예방 위주의
진행을 좀 더 관심을 두어 달라라는 말씀으로 익히는데 제가 사실 살짝 추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따가 패널과 상호 토론할 때 그 부분을 다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학부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실 분입니다. 이연수 의원님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학부모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된 청라고등학교 학부모 이연수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교권활동 보호에 대한 대토론회장에 학부모 대표로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도즘터에 감사 인사를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충남에서 발생한 학생 교단에 누워서 그 핸드폰으로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사의 그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교사의 교권 보장을 위한 학생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닭이 먼저냐 아니면 계란이 먼저냐와 같은 답이 없는 논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교권이 실추된 현재 교권 보호를 위한 단편적인 논쟁만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소수에 의한 그 다수가 피해를 받는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토론을 한다는 것은 원천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대책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안과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교사는 즐겁게 수업하고 학생은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인성과 시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으로 보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는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다는 것이 고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수업 시간은 어떤가요? 교사들의 교실은 안전한가요? 심리적 위험 학생이나 문제 행동 학생들로 인한 위험을 느끼기보다는 사실은 도리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에게 감사해야 하는 교사가 있을 정도로 수업 시간에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과 매뉴얼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주어는 교사입니다. 교사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교권위원회가 보호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과의 시비 중 학생과의 다툼으로 교사가 먼저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고도 교권 보호를 신청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을 보장하고 교사를 보호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학생의 의도적인 교권 침해 유도 상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학생과 학부모만이 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권 보호에 앞서 교사가 먼저 잘못을 인정한 후 교권 보호를 받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학교는 이러한 사안에도 교권 보호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보호만을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교권 보호는 단어 뜻 그대로 교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을 때 보호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에 사례에 따라 처분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의 다툼 발생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처하는 방법에서 서로의 오해가 더 쌓이기도 하고 다툼이 커져서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불량하고 통제가 힘든 학생들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막말을 하거나 생활 지도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교사가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은 위 사안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사의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학교 교육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 안팎에서의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과제일 것입니다.
교권 침해는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및 학교 관리자 등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는 누구의 탓, 누구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천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권 침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충돌되는 부분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 정책의 큰 틀에서 볼 때 각자의 역할에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인지와 교육 그리고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각자의 문제에 대한 문제와 대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권으로서 권위라는 표현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는 힘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치는 위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권위의 개념에 따라 교사의 권위를 정의해보면 교사의 교권은 학생을 지휘하고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혹은 복종하게 하는 힘을 의미하며 또는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권위를 말합니다. 교육 제도적 요인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간에는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관계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관계의 틀 안에서는 올바른 상호작용이 필요한데도 과거 지배, 복종 관계에 길들여진 교사와 학생이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에 따라 수평적 관계로 발전하는 것에 있어서 저항하거나 기존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으로는 먼저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사의 갈등과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교사가 학생의 의식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학생을 이해하고 참교육을 위한 노력과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로 직업의 의미보다는 진정한 스승으로서의 자부심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제가 뒷받침된 후에 교사의 교권이 진정한 의미로서 교육을 위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 수업이 전면 금지 혹은 일부 허용됨에 따라 잠시 감소한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원격 수업 상황에서 벌어지는 교육활동 침해에 새로운 교육 침해 온라인 버전으로 새로운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의 교권은 오로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심의로의 성장을 도와주고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교사의 교권은 강하게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 인권 앞에서 교권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것보다는 학생 인권 앞에 무력한 교권, 학생 인권과 충돌하는 교권 등의 인식으로 교권에 대한 개념과 역할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요즘 학생의 인권이 중요시됨에 따라 학생과의 시비가 생겨도 잘못하면 도리어 교사가 아동학대로 오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 교권보호 강화 마련에 대한 이야기가 큰 이슈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만 교권이 세워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법으로 생활지도권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재와 같이 교권보호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으로만 교권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정서적 지원과 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인성교육은 우리의 교육 과정 중에 과연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생에게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그 인성교육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불어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교육사나 학교 사회복지사를 두어서 교사의 그 업무 경감과 학생들을 더 지도하기 위해서 생활적인 지도나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하기 위해서 좀 마련되어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학부모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학부모들은 이 교권보호라는 것이 결국 총회날 몇 장의 종이 중에 한 장으로밖에 주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PT 몇 장으로만 이거의 교육을 보통 하곤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교권보호라는 이 이름조차도 생소한 학부모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조금 더 강화되고 또 실질적
합리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제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면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까 박예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권한은 좀 더 수단적인 거고 직업적 권한에 좀 한정돼야 된다라는 견해를 주셨는데 지금 또 이제 그 이현수 팀장 위원님께서는 스승이라는 관점을 좀 더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견해 차이가 꽤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인데 나중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세 주체라고 보여지는 교사, 학생, 학부모님의 입장들을 들어봤고 다른 세 분은 좀 더 이제 전문가적이고 외부적인 시선에서 아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교육과시죠 김유미 팀장님께 해외 사례 중심의 어떤 설명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월드투게더라고 하는 국제개발협력 NGO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총괄하고 있고요. 올해 2022년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함께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교실, 학생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외부인일지 내부인일지 좀 경계가 좀 흐려지기도 합니다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해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해외 사례를 접근을 할 때 제가 얼마나 한국적인 마인드로 접근했는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접근했는가를 좀 알게 됐는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일지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왜냐면은요 올해 교육활동 보호교실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지? 교육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영상은 어떤 걸 쓰는 거야? 이런 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교육 자료 안에는 그 나라의 커런 이슈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의 특성 뭐 그런 것들을 반영할 것 같아서 저도 좋은 게 있으면 살짝 좀 참고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외 사례를 접하면서 이거는 정말 좀 좁은 시각이었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자, 먼저 해외 사례에 대해서 시작을 할 때요. 과연 해외에 교육활동 침해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라는 바로 미국인데요. 자, 미국의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 심리학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이제 교사 그리고 교직원, 학교 관리자 그리고 학교 내에 상주하시는 상담 교사분들 1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네, 교직원분들까지 이렇게 넓게 설문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상 깊었는데 오늘은 교사분들께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15,000명 중에 9,370분이 교사였는데요. 이 9,000명 중에서 학생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라고 답한 분이 33%, 학부모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라고 답하신 분이 29%, 학생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피지컬 바이올런스를 당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14%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혹시 그 9,300여 명의 교사분들 중에서 나는 교사라는 직업을 아예 그만두고 싶거나 나는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고 싶다라고 답하신 분이 49% 정도가 됐습니다. 네, 이 뭐 교직원분들, 교사분들 할 것 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더 많아졌다라고 마음을 모아주셨는데요. 우리가 미국과 관련해서 이따금씩 접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벌써 마음속에 떠오르시죠? 바로 총기 관련된 사건입니다. 네, 정말 한국적인 시각에서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일이죠. 네, 아무리 총기 소지가 합법화된 나라여도 미성년자나 학교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들여와서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많은 미국의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네, 금속 탐지기를 활용해서 학교 이제 등하교 시에 학생이 거기를 통과하게 한다든지, 물론 교사와 교직원들 모두 다요. 그리고 CCTV를 설치한다든지 경비원을 확충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교사분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난 참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느끼기에는 좀 많이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나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나라는 대륙을 좀 건너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유럽의 영국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영국은요,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이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유형화되어 있고 각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아주 꼼꼼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원에게 뭐 유급휴가를 준다든지, 그리고 학생과 분리한다든지, 혹은 이제 학생이 이제 어떤 뭐 정도 이상의 교육활동 침해를 해서 이 정학을 당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때 교사가 충분히 편한 마음으로 그 학생을 가르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반드시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영국의 사례를 특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떻게 좀 교사를 인권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교사가 유색인종이라서, 교사가 LGBT거나 트랜스젠더라서, 교사가 가진 종교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뭐 종교, 인종, 그리고 성적 지향성, 이것은 제가 다양성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 이외에도 이제 교사가 폐경기일 때라든지 혹은 장애를 가졌을 때 어떻게 세밀하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국은 교사 만족도가 참 높을까? 그리고 그런 매뉴얼이 실제로 워킹하고 있을까?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영국의 교육부에서 또 이제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네, 코로나 이전이죠. 2019년 겨울에는 나는 내가 교사인 것이 참 자랑스럽고 참 만족스럽다라고 답해주신 분이 71%였다면, 네, 올해 초죠. 2022년 4월에는 그 만족도가 49%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스웨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스웨덴의 말메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이름을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테오도라 테르조우라고 하는 연구자께서 교실에 숨겨진 이면이라는 내용으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셨는데요. 교사가 스웨덴에서 겪고 있는 그런 폭력에 관련된 문제들이라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은 뭐 이제 욕설, 폭행, 손괴, 그리고 불법 촬영 등으로 이제 유형화되어 있는데요. 스웨덴은 직접 폭력, 예를 들면 욕설, 폭행, 간접 폭력, 예를 들면 이 물건을 훼손하는 것 혹은 없애는 것, 혹은 교사와 관련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간접 폭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서구에서는 violence, 폭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혼합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학생이 선생님께 욕을 하고 부모님이 SNS에 이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경우, 네, 그런 경우를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스웨덴의 경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이 연구자는 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네, 두 번째는 이해상충. 예를 들면 이제 학생이 기대하는 것보다 성적을 좀 적게 받았다든지 낮게 받았다든지 뭐 그런 경우이고요. 세 번째는 학생의 문화가 이제 전 세계 그 교사에게까지도 연결되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따금 청소년들이 뭐 이름 대신에 이제 비속어로 부른다든지 이제 대화를 할 때 욕설을 많이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보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게 선생님에게까지도 좀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좀 저의 이야기를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네, 이렇게 참 문화마다 참 다릅니다. 문화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학교마다, 학교 안에서 학년마다, 학년 안에서 학급마다 참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아무리 나라가 달라도, 아무리 지역이 달라도 달라지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났을 때 교사의 삶에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이 학교의 구성원과 학교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린 걸까요?
네, 그래도 이렇게 문장으로 또 목소리로 말씀을 드려서 이 교육활동 침해는 학교 안팎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지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졸릴 수도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 동화 작가처럼 이렇게 막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마 잘들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영미권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경험을 하고 이제 저도 가르쳐본 경험을 해본 결과로 이제 통계는 아닌데 교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덜한 쪽과 강한 쪽이 크게 나뉘는 게요. 사립학교하고 국립학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발권이 강한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가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게 많을수록 일종의 이제 권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국공립학교 같은 경 상대적으로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말과는 좀 약간 다른 궤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어떤 해결들을 해야 되는가에서 현실의 문제를 또 되게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닌가 싶은 그런 비전문가로서 입장을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법률적이고 인권적인 측면들을 이제 얘기해 주실 텐데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지산 변호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산 변호사입니다. 네, 멀긴 멀더군요. 5시간 조금 넘게 걸려서 왔습니다. 네, 저는 교육청에서 5년이 이제 만으로 근무하게 됐고, 2020년도 교육부 교육활동 예방 교육 자료를 집필진으로 있었고, 올해 교육부 매뉴얼 집필진으로 또 활동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 곳에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 학부모 다 같이 이렇게 앞으로의 이렇게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모색하기 위한 장이 있다고 해서 먼 길을 바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교권보호하고 교육활동보호라는 말 지금 혼재돼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교원지법에서는 법정화된 용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보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교권보호라는 말도 있는데 왜 교육활동 보호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는 아직도 교권이란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을 공격하고 위법적인 수업 중에 선생님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선생님 피해를 보게 되면 그 피해자가 단순히 선생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같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교육 현장 다시 정상화하기까지 학습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주체로서 선생님들이 힘을 잃어가면 선생님이 주도적이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협소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법정 용어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보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논의는 선생님 보호하자에서 우리 교육활동 보호하자. 사실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들이요, 아주 소수, 극소수의 학생, 학부모가 일으킨 침해행위 때문에 다 같은 피해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왜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도 이후에 많은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과 관계가 좋을수록, 선생님과 정서적 교감이 잘 될수록, 선생님과 신뢰관계가 있을수록 학생은 더 학교 생활이 만족스럽고 성적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저희가 침해 주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요, 보호 주체로서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 앞에서요, 수업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요, 물건을 던집니다. 근데 가장 많이 하는 학생이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선생님한테 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선생님은 자기가 지도와 수업 중에 그런 욕을 듣고 했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아주 소수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자기의 무리한 요구사항도 선생님한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하면 들어준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을 과시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고 내가 힘을 보여주면 들어준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학부모님들은 단 한 명의 선생님을 상대하지만 선생님은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씩 늘어갈수록 선생님은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죠. 관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 행위가 일어나면 선생님 탓을 생각을 합니다. 옆반에서는 안 일어나던데 그 반만 일어난 거 보니까 선생님의 통솔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피해 교사 탓을 하기도 하죠. 사실 제가 많은 치매 행위 사안들을 보니까요, 치매 행위를 많이 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학생 선도를 담당하시는 학생 생활 지도를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치매 행위를 많이 당하고요. 또 열정적인 분들이 많이 당합니다. 열정적으로 해보겠다, 학생을 바꿔보겠다, 학부모를 좀 설득해보겠다 하시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치매 행위들이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자꾸 늘어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민주시민사회가 되고 또 법치주의 사회가 되면서 권리의식들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권리의식 좋은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능력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는 아직 발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리만 추구하다 보니까 남의 권리를 좀 간과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인권, 또 교권, 또 교육활동 침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지켜야 되는 의무 주체가 아니라요,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내가 보호해드려야겠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내가 보호하는 주체가 돼야겠다라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존중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치매 행위나 학생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소통의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강압적인 말투, 또 공격적인 말투, 또 무시하거나 또 차별하는 그런 말투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요. 반대로 선생님에 대한 무례하고 비속어를 섞는 그런 언행 때문에 치매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의 기술을 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 게 비폭력 대화라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과 동기가 정당하더라도 이 의사소통의 표현에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문제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수단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좀 더 지혜롭고 이렇게 정제된 의사표현,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적인 수단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 현장은 사실은 굉장히 특수합니다. 정형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도 다 다르고요, 선생님도 다르고 상황 자체가요, 학교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활관계 안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현장이죠. 그런 현장에서 법이라는 딱딱하고 정형한 잣대를 들이대면 문제가 되기 십상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 아동학대 뭐든지 문제가 되기 쉬워요. 네, 그런데 이것들을 그 동기나 의도나 이런 것들 다 헤아려보면 생활 과정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사수단은 최후의 수단, 정말 이것은 더 이상 자정작용으로 안 되는 그런 수단에 국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형사적인 판단 자체가 항상 옳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 형사적인 그런 판단을 넣었을 때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변호사들은 좋아합니다. 사건들이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교육 현장에 남는 거는 관계가 단절된 관계만 남고 경직된 교육 활동만 남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더 이상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무라해서 아주 그냥 직무상의 일만 하게 되고 학생도 선생님을 단지 수단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현장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예방도 강조하셨고요. 사후 조치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나 빠진 부분이 바로 현장 대응입니다. 저희가 사실 100점짜리 사후 조치도요, 아예 안 일어나는 것만 못하죠. 그렇죠? 아무리 사후 조치를 잘한다 해도 안 일어나는 거 못하는 건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예방 중요합니다. 예방 많이 강조하셨죠. 근데 현장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이 치매 행위에 대응을 해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치매 행위에 대응하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정해진 매뉴얼이나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굴복할 수는 없다. 여기서 내가 지도권이나 이런 걸 행사해서 학생을 치매 행위를 제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같이 욕을 한다든가 같이 폭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대응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많이 말씀드리고자 토론회에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꿈꾸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산 변호사님이 이제 각자 권리의 보호 주체로서의 인식 전환,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태도, 또 비사법적 해결 방식 측면들, 현장 대응의 구체성 측면에서 좀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왜 우리 정치권이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으로 해결하는 문제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거 이상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확실히 규칙화하더라도 이게 법률화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봅니다. 이게 법률가에서 입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재밌네요. 그래서 변호사가 소송 든다고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또 새로운 직업의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다른 전문가로서 이제 아마 입법과 정책이라는 이제 제도적 대안하게 연관된 영역이겠죠. 김중훈 연구원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왜 왔을까? 제 스스로 한번 제 스스로에게 되돌아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좀 독특한 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인천시 교육청 소속의 한 교사로 있었고, 교사 단체에서 보니까 너무 오래 한 7년 정도 교사 단체에서 근무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대표는 바뀌었는데 너만 계속 있다고, 이제 그런 교사 단체에서 관점으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 걸 바라봤었고요. 그다음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했던 업무는 항상 제가 희망하는 것과 다르게 학교 폭력 업무를 학교는 다르지만 제가 했던 업무는 학교 폭력 업무였어요. 왜냐하면 한 2월 달에 학교 업무를 결정할 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면 학교에 교사들 사이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 네. 이제 그래서 제가 또 한편은 제가 인천시 교육청 소속의 학생 4명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관점으로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오면서 2명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한 명은 대학교 때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의 상처가 커서 이제 다시 볼 수 없어요. 교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그 친구 얼굴이 너무 떠올랐고요. 또 한 분은 이제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에 근무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적응을 못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선생님 지금 하는 그 말을 언젠가는 꼭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저는 그동안 교사 생활을 즐겁게 했지만 이제 학교 와서 적응을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마음에 좀 무거웠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억울해도 도와줄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각종 학교에 제도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규정은 정작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글의 맨 마지막에 뒀는데 제가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어떤 그 교권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 개발하는 그 팀에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제안했던 거는 교사 인권 옹호관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어떤 명예훼손이라든가 어떤 생각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교사라는 건 독특한 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라는 학생도 만나고 여러 상의 학생 만나고 학부모도 만나는데 공개된 어떤 위치에 있거든요. 뭐 밤 8시, 9시에 학부모님 전화 오면 다 핸드폰은 다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지역의 커뮤니티나 그래서 일방적인 글이 올라거나 이제 그럴 때 너무 마음의 상처가 커서 이제 자기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도 추스리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주고 대화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절차를 할 수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미비하다 해서 이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교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 드리고 싶은데 저는 교사의 권위 이런 그런 높은 차원의 이야기보다 앞에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보면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어떤 권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권이 추락됐다는 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명심해야 될 것은 선량한 많은 아이들의 학습권이 굉장히 많이 침해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많이 고민했던 것은 이 선량한 다수는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하고 그 사람들에서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이건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학교 현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말을 잘 못할 분이 꽤 많아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님께서 암묵적으로 우리 아이의 학습권을 침해받기 때문에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옮겨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당한 교사의 어떤 교권이 더 잘 보장된다면 질 높은 학습권도 더 잘 보장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묵묵하게 교육 현장에서 아이를 잘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오늘도 학교에 와서 뭔가 배우자는 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우리가 잘 보장하는 거, 이것들이 위축되고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교사 단체에 있으면서 했던 거, 제가 해외 교류 업무 담당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규 교사 때 미국에 있는 교사들하고 얘기하면 저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해 미국 교사가 좀 부러워요. 예. 지금 우리 세대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적인 과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가르친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교문 앞에서 오리 잘리고 막 혼나고 기합받고 했던 것들을 그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들을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리고 제 제자들에게 그런 학교 풍경을 돌려주고 싶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고민해보면 사실 외국에 있는 교사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보면 외국에 있는 학교의 그 생활 지도라든가 규범은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교포분이나 한국에 이제 유학하신 분들 보면 야 여기 학교 교칙이 얼마나 매정한지 차라리 한국에 더 유통적이 낫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요. 교칙을 제가 여기 보면 저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합리적인 교육적인 그런 절차와 규범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보면 국가는 다르지만 되게 합리적인, 즉 서로가 서로의 어떤 권한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합의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보면 대부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A급, B급, C급이 있어요. A급은 공동체 전체 규범을 해서 제로 토러런스를 합니다. 무관용 정책이 되고요. 그다음 2급에 해당되는 게 수업을 방해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5 이걸 벌점제로 해서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준이 있어서 이 핵심은 뭐냐면 가능하면 아이들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 앞에 어떤 절차가 일어날 거라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교칙을 누가 제일 많이 아냐면 학생들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수업 시간 이렇게 말하면 나에게 반드시 이러한 게 주어진다는 거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것, 그거에서 하는 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능하면 그곳으로 안 가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자기 절제하려고 하고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에게 어떠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저는 학교 보면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규정 다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고 학부모들도 모릅니다. 생활지도 했던 10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저는 학급 차원에서는 디텐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물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가 굉장히 잘 썼어요. 뭐 아이들도 역시 미국 애들이나 영국 애나 카나다 애나 다 디텐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디텐션을 줄 때 굉장히 교사가 친절하게 미리 설명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안 했을 때 다음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굉장히 잘 알아서 학생들을 절제하고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좀 우리가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맞는 이렇게 적용하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저희 셋째가 다녔던 학교인데요. 이제 대안학교에 다녔는데 그 대안학교는 뭐 국제스러운 대안학교가 아니라 산골스러운 대안학교인데요.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이 꽤 오기도 하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어떤 했니? 이게 우리 학교 애들이요 교칙 굉장히 잘 지켜요. 이런 행동하면 앞으로 어떤 것들 굉장히 잘 알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안 보면 딴짓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옛날에 다녔던 학교보다 애들 굉장히 잘 지켜요. 이렇게 하는 거는 즉 교칙에 무슨 일이 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잘 알아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참 적용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는 거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나 우리 생활 일상에서 봤던 거랑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슈를 대할 때 좀 이슈는 다릅니다. 즉 뭐냐면 안타깝지만 인구학적으로 한 1% 정도는 적대적 어떤 공격 행위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른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꼭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 치유, 심리 치료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학교나 차원에는 아니지만 교육청 차원의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와 굉장히 다른 양상일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학폭에서 아이들 이제 많이 대응도 하고 처리도 했지만 제가 하나 진실을 말씀드리면 학폭에서 제가 처리했던 친구 중에 어떤 발달적인 거나 성격적인 어떤 결함이 없었던 친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리적 그런 약자의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다만 부모와 것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약자가 있다는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리고 지역 교육청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그거를 좀 잘 제공해야 된다. 학교나 학급 차원에서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중훈 연구원님을 맨 마지막에 배치하신 깊은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학생이셨다가 교사셨다가 학부모였다가 해외 사례까지 경험을 하셨는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변호사시네요. 예, 그것만 갖추셨으면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을 텐데 이 부분은 아직도 열린 과제니까 아마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책적인 측면도 아마 더 많이 말씀해 주실 게 있으셨는데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한 30-4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갈까 좀 고민을 하다가 원래 일반적으로 토론회 진행을 할 때 이제 패널끼리의 또 이야기 교류도 좀 중요해서요.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듣기보다는 일단 패널 가운데 뭐 서로 이제 논쟁하자라는 측면보다 상대의 이야기 가운데 좀 불명확해 보이거나 또는 이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는 견해를 주실 게 있으시면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분의 패널 가운데 혹시 어떤 패널의 언급에 대해서 질문 내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말씀 주실 분 계십니까? 예, 윤정희 선생님. 네, 저는 지산 변호사님한테 좀 뭐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권 상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현행 지금 교원지휘법에서 얘기하는 교권 침해 사안들이 좀 다소 협소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활동으로 이렇게 한정지어져 있고 그럼 교육 활동을 대체 뭘로 볼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법을 또 준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 사고 났을 때 그 보상해주는 뭐 안전 관련된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이 자료집에다가도 썼지만 조금만 그 교육 활동에서 이렇게 벗어나도
선생님의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시겠지만 이게 교육 활동 중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서 보호해드리거나 신경 써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많이 받아서 그게 선생님들 경우에는 다 이게 교육 활동에서 관련돼서 벌어진 일이면 이건 침해로 좀 보고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전에도 뭐 그쪽 그 교육부에서 이렇게 함께 일을 해 보신 경험도 있고 또 현장 울산 쪽에 또 이야기도 엇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업무의 시간이라든가 뭐 졸업생한테 연락 왔다든가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패널 질문의 깊이에 제가 놀랐습니다. 저 5년 내내 고민한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현행 교원지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이렇게 열거식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들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활동의 개념이 없다. 그래서 학교 안전법을 차용하고 있다. 아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활동 중, 문헌적으로 보면 교육활동 중이 아니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교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라는 말을 썼는데 왜 교육활동 중으로 이렇게 줄였을까? 저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아마 입법자의 의도는 이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용어도 바뀌었고 교육활동 중, 즉 수업 중이나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직접적인 것만 우리가 좀 접근해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업 중에 일어났던 학교 밖에서 폭력을 당했던 선생님을 향한 공격은 똑같이 피해자인데 이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학회에서도 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저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문헌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여기에 충분히 학생의 그 행위 자체가 기타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축약해서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학생에 대한 징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선생님 보호 차원에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법 해석을 넓게 해서 확장적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도 그러할 것이고요. 울산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피해 교원 보호에 있어서는 법률에 너무 구속되지 말고 이를 확정해서 보호하자. 즉 지원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케어해줘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자 이런 차원이고요. 다만 학생의 가해자나 학부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법을 문헌적 해석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전히 고민 사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고민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개선될 부분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사와의 관련은 이제 좀 더 현장에서 넓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학부모나 뭐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던 졸업생 관련된 문제는 이런 거는 굳이 말하면 민형사상으로 해결돼야 되는 건가요? 네, 학생까지 포함해서요. 학생 빼고. 네, 예. 아니 그 가해자 측면에서 볼 때는 또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지만 수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는 좀 확장 해석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학생이든 침해 행위자, 뭐 일반인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법이 교육활동 중이라고 못 받고 있고 또 그 교육활동 개념 자체도 저희가 차용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를 뭐 함부로 적용했을 때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 해석이나 입법 차원에서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 유보적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다른 패널 중에 아까 김유미 팀장님께서 뭔가 얘기하시려고 했던 게 있던 것 같은데. 네, 그걸 캐치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박예영 학생 이야기 들으면서요, 이 고개가 엄청 끄덕여졌습니다. 네, 공감되는 부분이 엄청 많았거든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었냐면 교육활동 보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그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이나 학생들이 만든 UCC라든지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왜 고개가 끄덕여졌냐면요, 학생이 바라는 점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
교육활동 보호 교실이 크게 거리가 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심이 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네, 예영 학생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요. 학생의 인권이 더 강화되고 보호될 때 그때 교육활동과 관계된 모든 사람의 인권이 더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일 많이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생이 더 좀 참여하고 교육활동 전체가 다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아까 발제를 할 때 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괜찮다고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게이미피케이션 방식이나 애니메이션 아니면 UCC 이런 방안들은 학생들을 위한 방안이고 교사분들과 뭐 학부모님들을 위한 방안으로는 따로 생각을 조금 하긴 했는데 너무 막 열심히 하진 않아가지고 학부모님들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뭐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교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과 실태, 사례 등을 조사하고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선생님들께는 뭐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방 방법과 대응 방법,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안내하는 방안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더 여쭈어도 될까요? 네. 그래서 학생이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그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자면 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죠? 지금 현재 저는 학생참여운영위원회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학생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저는 노련고등학교 전교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임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임원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임원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도 평범한 친구들도 이러한 토론회에 참여해서 좀 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만들어지고 좀 더 나은 현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학생들의 참여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임원들만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에서의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혹시 두 분이 뭐 사전에 만나시거나 한 건 아니시죠? 너무 화기애애하게 티키타카가 있어가지고요. 되게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결국 핵심은 이제 교권이 뭐냐라는 건데 아까 이제 박예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새로운 정도의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새로운 인권 조례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게 교육권이라고 하는 건 전체 학생을 위한 학생이 잘 학습받을 권리이자 동시에 능동적 주체로서의 권리이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권리라는 건 그거를 전담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거를 구현시켜주는 수단적 권리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또 아까 이제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스승으로서의 권위가 복원이 돼야 그때 이제 비로소 그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권위를 존중해주는 어떤 교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라서 이게 계열이 약간 기능적인 것과 약간 전통적인 게 좀 달라가지고요. 이게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교권을 해석해주는 것이 옳으냐라는 부분은 사실 좀 빈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윤재균 선생님이 또 발전을 해서 그런 언급을 또 하셨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교권과 또 학생의 학습권 이것을 뭐 대립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은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동의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이 우세를 점하면 어느 한쪽은 또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양측이 다 서로 공히 존중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권한을 다 존중할 수 있고 또 그런 관계로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런 게 기본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토론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권 침해, 뭐 교육활동 침해라고 하는 사항들은
정말 그 소수의 사례지만 그 소수의 일탈이 굉장히 그 많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생님의 권한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습권이 잘 보장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교육활동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분위기, 제도적인 분위기, 법적인 분위기들이 형성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서로가 대립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나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패널 중에? 저는 아까 이제 해외 사례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뭐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해보면 결국 되게 모호한 거는 사례를 던져놓고 사례가 어떻게 해석되고 대응돼야 되는가를 누적시켜가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윤리적 딜레마라든가 법적 딜레마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이를테면 선생님이 숙제를 시켰는데 숙제를 안 해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자 너는 따로 이렇게 앉아서 이 숙제를 해라고 만약에 지시를 하면 학생은 나는 다른 공부하고 싶은데 왜 내가 이 숙제를 하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그냥 점수 낮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어떤 권리의 충돌이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이 충분히 있을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사례집으로 좀 누적되면서 뭔가 규칙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거버넌스 문제일 텐데 모호한 것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라는 그런 협력적인 뭐 위원회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모색될 수 있는지 이런 궁금증 같은 것들이 좀 들긴 합니다. 혹시 뭐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김중근 연구원님?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전통적인 저희 선생님은 아이들이 좀 무언가 좀 얘한테 꼭 필요한 걸 알았으면 좋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이거 해야 돼, 이거 왜 해야 돼, 막 이렇게 좀 권유하고 좀 이렇게 예전에는 뭐 권유하지 않고 빨리 해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애정에서 출발되었던데 예전과 표현 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 해외를 보면 약간 미국에 있는 교사는 네가 자도 돼,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학습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는 그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근데 제가 그냥 볼 때는 뭐 이렇게 뉴질랜드나 호주에 있는 선생님들은 우리 선생님보다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오히려 수업 집중 안 하면 와가지고 책상 발로 쿵쿵 차기도 하고, 좀 약간 그분들은 오히려 예전에 어떤 유럽의 전통을 해서 교사의 권위를 아이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최근에 저희 선생님 봤을 때는 우리 학교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네가 뭐 자도 되고 그건 안 해도 되는데 오케이 그건 네가 선택이야. 다만 다른 아이의 권리는 침해하면 안 돼. 이런 쪽으로 아마 이제 약간 혼재되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혹시 패널 가운데 이제 서로 또 말씀을 주시거나 언급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두 개 더 들어보고요. 네. 아니시면 이제 청중께 마이크를 돌려가지고 아까 보니까 저기 장학관님께서 뒤에 있는 학생들한테 날카로운 거 질문해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 제가 한 가지만 네, 갑자기 생각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는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 않나. 교육에 있거나 물론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어떤 대신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교육청이나 학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가 갖고 있는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한 권리, 권한, 책임 이거를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 그런 면에 봤을 때 저희가 되게 좀 아쉬운 거는 아이가 물론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폭력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할 때는 학교가 할 수 있는 당연하게 이제 해외에서 보는 건 근본적인 부모에게 지금 부모를 호출하거나 부모에게 이제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저희를 볼 때는 그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잘 안 되니까 그냥 이게 남용되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교육 공동체 어떤 학생 교육 공동체 전체가 어떤 위기와 있고 그로 인해서 다시 파장이 더 넓어진다 그러나요? 이것들이 점점점 그런 것들이 참 아쉽지 않나?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어떤 아이를 키우고 하는 부모에 대한
어떤 책임성 그것들을 잘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학부모가 좀 더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교사가 학생에게 뭔가를 이제 그 구체적인 처분을 내릴 때 학부모를 매개로 내리는 방식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네, 저 두 가지 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 것도 부모의 어떤 책임을 학교가 어떤 부분 기능적으로 국가에서 대응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제 예를 들어 저희 외국에 있는 학교는 당연하게 아이가 적응할 때 바로 부모님을 어떤 수에 바로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도와줄 수 있지만 여기까지 가는 것들은 개선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이렇게 있으니까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님도 되게 무섭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교육 활동을 방해했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것 굉장히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걸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이 꽤 많은 것들의 어떤 핵심에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학부모로서 말씀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호출하면 저는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가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특별한 이슈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학교에서 호출하시는 일은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교 생활 차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호출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꼭 필요하신 분에 연락드리면 안 받거나 안 오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개인 어떤 교육적인 어떤 그 조언이는 아니라 어떤 절차 통지하는 거 통지하고 혹시 더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당신은 이것들을 해야 돼요라고 이렇게 책임이 왜냐하면 부모 자녀에 대한 교육은 부모이기 때문에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좀 저는 그게 아마 많은 것들을 그 중에 하나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예, 뭐 곁다리 얘기입니다만 제가 어제 영화 프로그램 하나 준비하느라고 오랜만에 스크러블락이라는 영화를 다시 봤는데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교장 선생님이 아이를 보통 이렇게 훈육하잖아요. 보통 보면 개별 교사보다는 그리고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계속해서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 엄마 부모님 오시라고 할 거야. 그럴 때 애가 울고 막 나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 뭐 그런 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보여주는 되게 드라마틱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청중들을 호출할 겁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신 학생들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뭐 정말 궁금증에 의해서 질문을 던져주실 분도 괜찮고요. 패널을 지정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 또는 그냥 질문을 던지면 관련된 패널이 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의견 주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바로 배달될 겁니다. 네. 예. 현재 유튜브 생방송 중으로 지금 올라온 질문 하나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지산 변호사님께 여쭙는 질문이고 내용은 현재 교원 지휘법이 가지고 있는 개선점이나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좀 더 숙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먼저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원 지휘법의 한계라고 말씀드리면 사후 조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학생을 어떻게 선도하고 선생님 어떻게 보호하고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패널 분들께서도 다 공감하시고 더 중요한 부분 예방과 현장 대응입니다. 현장 대응이라는 것은 사실 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현장에서요. 또 심각한 치매 행위로 발전되지 않도록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치매 행위 현장을 보면 두 가지 안 좋은 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매 행위를 이것을 선생님이나 학생이 반박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같이 욕을 하거나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괜히 내가 맞서봤자 문제가 더 커지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학생도 그렇고요. 선생님도 그렇고요. 실제로 이런 교육 방임 현상이 많이 우려시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건드려봤자 문제만 되니까 그냥 내비두고 내 할 일만 해야겠다. 그런 모습들이 동영상에 나오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학교의 현장의 모습이라 했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즉 치매 행위 현장에서 교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고
애매하다 보니까 괜히 잘못 대응했다가 아동학대가 된다. 건들지 말아야겠다라는 풍조, 교육 방임 현상은 우리 교육계에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 행위에 대한 대응을 더 이상 교원 개인에게 책임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자기 반에서 일어난 일, 자기 학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 치매 행위의 당사자로서 해결을 하고 아이를 진정시키고 학생들을 교육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잘 교사 개인 차원에서 이게 진정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학생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고 굉장히 억울한데 담임교사 또 담당 학급 교사에게 선생님 이거 인권 침해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은 굉장히 건방지게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3자는 미리 사전에 정해진 제3자로서요. 당사자들이 다 동의한 제3자입니다. 교권 책임 보호관이 될 수도 있고요. 학생 인권 보호 책임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요. 당사자 간에 그 현장에서 합의해야 돼요. 우리 책임관 부를까 말까? 이 문제로 또 싸웁니다. 치사하게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한테 일러. 또 학생이 다른 선생님한테 이걸 얘기해.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합의를 해서 이런 인권 침해 문제나 교권 침해 문제에 개입되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책임관이 와서 그 상황을 중재하고 뭐 상황을 판단해주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 대응에 선생님에게 권한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선생님 입장입니다. 저는 선생님은 그 학급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중에 돌아다니는 학생, 우통을 벗고 있는 학생, 교단에 올라와 있는 학생, 이런 학생이 있을 때 선생님께 질서 유지권이 있어야지 그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육과 지도가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교사로의 인계권을 부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사안이 발생해서 교육 지도에 더 이상 불응하고 아이가 전혀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다.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교육이 되지 않는다 하면 다른 교사에 대해 인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떨까. 좀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저희 교권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선생님들 교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선언적입니다. 아무 효과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맨날 교권 존중해야 된다 하는데요. 몇십 년째 교권 존중 그 말만 있습니다. 별로 의미 없다는 거 선생님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생활지도권, 교육지도권 달라. 이거 왜? 조금이라도 구체화되니까요. 근데 구체화가 되려면 합의를 이뤄야 되잖아요. 학생, 학부모들도 합의를 이뤄야 되는데 이게 구체화하면 구체화할수록 또 빠져나가는 구멍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정립할 필요성, 개념을 정립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디까지 구체할 수 있는가 문제는 저희가 항상 문제 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그래도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합의될 수 있는 선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지금 현재도 있는데요. 이거 분쟁 조정 하시는 학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쟁 조정 절차가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당사자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쟁 조정을 하는 경우는 이미 다 합의되고 그냥 명시적 도장 찍자 해서 분쟁 조정하는 경우가 정말 아주 극소수 있을 뿐이지 대부분 분쟁 조정 한쪽이 안 한다고 해요. 내가 불편하게 거기 왜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분쟁 조정 절차를 조금 의무화했으면 그래서 학교에 와서 같이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학부모를 소환하면 오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신고된다고도 하던데요. 저는 학부모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침해 행위나 또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을 서로 조정할 수 있는 학생들도 제일 답답한 게 그걸 것 같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선생님한테 얘기하자니 이건 교육활동 침해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의 그럼 인권은 어떻게 소통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마련해 줘야지 우리가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적법한 절차, 바람직한 절차, 합의된 절차가 있는데 너가 왜 그런 또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저희가 뭐 구체적인 절차들을 학교 규칙으로나마 학교에서는 법이 학칙 아닙니까? 저희가 자율적으로 분쟁 조정을 좀 의무화하고 또 치매가 발생하면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으로 지정된 선생님으로 인계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관이 직접 현장에서 좀 당사자를 진정시키고 교육 현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유튜브로 질문 안 해주셨으면 어떨 뻔했나 싶네요. 예,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제가 발제문에서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내용을 마침 말씀 나눌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요. 되게 구체적인 안이었습니다. 교권이란 추상적인 어떤 권리 규정 말고 생활주도권이나 질서 유지에 관련된 권한을 일단은 그 정도 수준에서는 구체화를 시키고, 그 이상의 구체화는 또 지나치게 빡빡하니까 실제로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다른 그 협력의 틀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분이 이제 그거를 중재하거나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 그리고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분쟁이 조정되도록 하는 방식이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 학생들이 또 듣기에는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실감 있게 좀 다가오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혹시 패널 중에 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이 있으시거나 청중 중에서 코멘트 내지 다른 질문 주실 분이 있으시면 한번 또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학생 우선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 맞으시죠? 예, 여기 남학생. 네, 김중훈 연구원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세세한 행정적인 제도를 확립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한다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는 학생 같은 문제에 대한 제도 또한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러면은 너무 제도를 세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세세한 제도까지 만들게 된다면은 오히려 선생님들과 학생 간의 사이는 서먹해지고 그로 인해서 학교가 더욱 삭막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어떤 학생 이름하고 소속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강화고등학교의 2학년 손성민이라고 합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 어떤 정도의 그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기 밝힌 것처럼 그 보통 이제 우리가 A급에 해당되는 거는 공동체 전체에 굉장히 안전과 위협을 주는 경우를 A급에 보통 해당이 되고요. 보통 B급에 해당되는 거는 뭐냐, 관계 그 구성원들의 관계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막 욕을 한다든가 뭐 폭력을 한다든가 뭐 폭력도 정도에 따라 1이 될 수 있고 2이 될 수 있겠죠. 뭐 욕설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충돌해요. 이런 일이 발생되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라는 것들을 리스트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하나 최소의 것들이겠죠. 다만 또 하나 그런 제가 하나 좀 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뭐 3분의 60% 이상이 되면 몇 개의 것들을 교칙을 수정할 수 있어요. 예, 의견에 반영돼서 학생들이 되면 다시 학부모나 학교 운영위에서 통과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뭐 복장에 관한 것들이 외모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자기의 규칙을 우리가 함께 민주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바꿀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하다 보면 되게 잘 교칙을 굉장히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알아서 제가 동문서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디테일해서 우리가 모든 행동을 규약하는 건 아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굉장히 디테일한 거는 사관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요거 5cm 움직일 때 고개 맥도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그래서 그 어기면 상벌점 주제 주거든요. 저 학교에서 상벌점제 봤을 때 야 저거는 지킬 수 있을까 아이들이 그런 개념이어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요거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방해했는데 철수야 네가 수업을 좀 방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또 방해를 오히려 공격적인 소리를 지르면 모두가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학생도 그 공동체도 그 선생님 다 알기 때문에
학생들 모두가 굉장히 절제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좀 차이가 있다.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7까지인데 내가 위험해. 내가 스스로도 5까지 갔어. 그럼 자기가 뭐뭐 하면 다시 또 감해져요.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나면 다시 되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교육적인 거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투면 회복적 어떤 대화 모임도 합니다. 친구들이 서로 욕을 했으면 대화 모임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각각의 것들이 아니라 전체 좀 조화롭게 콤비네이션을 해서 좀 절차적이고 서로 합의되고 그러니까 다 서로 알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모두가 알고 있는 모든 규칙은 서로 편안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뭐 각자 상식 얘기하지만 서로 다른 상식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문장으로 상식을 확인하는 요 정도 수준의 구체화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그걸 개정하고 또 뭐 없애버리거나 또 새로 신설하거나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까 이쪽에 앉아 계셨던 분이 질문하시려고 했었는데 제가 잠시 돌렸더니 가셨나요? 또 다른 분 혹시 질문하실 거나 의견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네, 요 앞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전 백석고등학교 전교부회장 이재현이라고 하는데요. 그 교권 침해를 막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수업 시간에 떠든다고 해서 그 친구를 내보내면 그 친구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하거나 혹은 매체로 접한 여기 학부모 위원장 분께서 말씀해 주신 수업 시간에 뭐 교탁에 누워서 선생님을 촬영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교권 침해를 하는 교육활동 침해를 하는 학생들은 뭐 딱히 학습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뭐 그 친구를 내보내서 그 친구가 원래 학습권을 뭐 보장받고 있었는데 학습권을 박탈당해서 학습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는 그 친구가 애초에 학습을 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예, 특별히 패널 분을 지정하고 질문 던지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냥 한번 던져 보셨는데 혹시 답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예, 선생님, 윤재규 선생님. 그 수업을 잘 듣지 않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또 잠을 자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좀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못 자게 합니다. 예, 그 학생을 지도해야죠. 초등학생이 벌써부터 수업을 듣지 않고 계속 잔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하고 상담을 통해서라도 하지만 이 입시 환경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자기 선택 과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는 것까지도 우리가 교육 공동체가 뭐 어떤 합의를 해가지고 혹은 법규에서 정해서 이렇게 지도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학교급마다도 다르고 또 그 학교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우선적으로 좀 해야 할 거는 그 학생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의 수업까지 방해되는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대비책도 없다는 것이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그부하고 시비를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수업이 아니라 그 싸움 쪽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게 하는 건 이제 학습권 침해가 되는 거죠. 그건 제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학생이 걱정하는 거는 한번 떠들었다고 그래서 그 학생을 박탈시키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첫 번째는 이제 경고를 해야 하는 거고 너가 지금 빨리 마음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잠깐 세수를 하고 오거나 해서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구두 경고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먹히지 않는 경우 그 학생도 어찌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상담 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지금 미비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약속들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제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원책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아까 뭐 사회자님이 그 영화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뭐 미국 영화 같은 거 볼 경우에 많이 봐요. 그러니까 주로 교장실이 문제 있는 학생들의 그 상담터가 되는 거고, 또 교장 선생님은 전교에 있는 그 우리가 좀 보살핌이 필요한 취약한 학생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돼 있을 때, 그럴 때 모든 학생들의 수업권도 보장되고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야 좀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 나가고, 누구의 그 권한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학교 공동체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그 학생을 배제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그 학생도 잘 들어와서 결국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학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지,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네, 아마 저희는 이제 우리가 좀 간과하는 거는 실제 제가 경험한 바에는 자는 거는 대부분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우리 교육의 전체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독일과 같은 국가에는 이런 아이들마다 이제 다양하다는 걸 알고 초등학교 강의도 나눕니다. 이제 왜 아이가 계속 자냐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수업한 거 하나도 이해 안 됐다고 해요. 실제로 물어보면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 상담을 보면 제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하나도 이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안 자겠어요. 이렇게 자는 게 제가 졸업장 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 꽤 있습니다. 실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이게 해보면요. 그리고 또 제가 가끔 전화 받은 중학교인데 교실에 절대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면, 왜 안 들어가려면 걔도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즉 제가 반복드린 말씀은 독일과 같은 나라에는 쉽게 말해서 인구의 한 2%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이 1%밖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지적 장애 50%는 그냥 교실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우리 특수학급만큼 교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10%입니다. 즉 학습 장애 애들은 주의력 결핍이 동반되어 있고 집중하기 어렵고 그런 친구들 경계성급 지능 갖고 한 또 그 정도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아이들 과격한 행동을 보이거나 그런 거는 아마 대부분은 사실은 어떤 우리 교육에서의 어떤 특수교육에 너무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부적응 학생을 낳을 수 7, 8%의 구조적인 부적응 학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런 것들 좀 아마 제가 꼭 드리고 싶네요. 이야기를. 예, 김중훈 연구원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보충 대답을 해주시면서 사실 또 하나 중요한 의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요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실 것 같아서 요 정도로 일단 끊고요. 아마 이게 특수학생에 관련된 문제, 구조적인 어려움에 관련된 문제, 아마 이후에 다른 논의로 더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아까 이제 학생께서 질문 주신 그런 내용들 같은 게 바로 토론이 필요한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각자의 의견들을 내보다 보면 견해가 좀 달라지는 영역들이 있고 조정해야 되고 선을 끌어올려야 되고 내려야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참여와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게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급선무의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소중한 의견 함께해 주신 6분의 패널 그리고 함께해 주신 청중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와 학교 공동체가 서로 공감하고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권리를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죠, 사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잉태됐던 폭력이나 갈등 이런 요인들이 또 학교 속에서도 또 그대로 이렇게 안전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상황만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언론에서는 이제 교권과 학습권을 자꾸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개념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인권의 문제는 학생이나 선생님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누려야 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권과 교권이 대립되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올바르게 개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삶의 터가 정말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민주 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터로 우리 학교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는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학생, 보호자, 학부모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조례입니다. 이 취지에 맞게 오늘 교육활동 보호 대토론회가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가장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또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원하는 학부형님들을 위해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이 대토론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게 돼서 요즘 되게 핫 이슈였던 학생권과 교권 그리고 학습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교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졌고 교권이란 결국 학생권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서로 도와가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다른 곳에서 조금 나아가면서 사람들이 알렸는데 이번에 교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교사의 인권까지 배우게 되면서 다른 곳에서 이런 것을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회를 하면서 멀리 알리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이 없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하잖아요. 교육 활동이 되게 사회에서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 교권 보호에 대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 알아갈 수 있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에서 갖고 있던 약간 선생님들의 높은 교권과 비교해서 현재는 학생들의 교권이 대두되고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문제에서 현재 이게 법적 대응만이 아닌 정말 선생님과 학생들 그런 유대감이 중요하다는 걸 이 토론을 통해서 느끼고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권리의 문제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이 서로 이제 충돌이 있거나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토론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것, 균형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그 예방적인 조치들을 위한 공동체 간의 공동의 인식들이나 공동의 노력들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인천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교권이라든가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의의를 찾았습니다.